안녕하세요. 수미였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2부에서는요, 경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경찰에, 뭐, 유재현 씨나 이런 몇몇 분들은, 이제, 뭐, 대한민국 경찰이 마치 중국의 공안처럼 변해갈 것이다. 왜냐면 이제 지금, 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386 이런 사람들이 원래 이제 좌파고, 그 다음에 중국을 상당히 이제 선호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제 당기율위원회처럼 이제 되고 경찰은 이제 중국 공안처럼 이렇게 이제 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인원 10만 명 가량 되는 경찰 조직이 그렇게 정치인들의 손에 호락호락 넘어갈 애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 조금 넘는데 그 정도면 사람 몇 명 바뀌면 그 조직의 어떤 그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이 한 10만 정도 되는 경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사람 몇 명 바뀐다고 경찰 조직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누군가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이 조직 자체의 비전을 공유하고 조직의 미래를 생각하는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찰 내에는 그렇게 정치인들,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치인들의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꿈이 있죠. 국가의 모든 어떤 정보, 사법, 수사 기능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다시 말해 경찰 국가를 만드는 데 근간이 되는, 경찰이 유일한 정보력을 가지고 수사력을 가지고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경찰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경찰로 활동하는 그런 경찰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어디냐? 일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일본 경찰 얘기는 이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일본 경찰청 공안부는 한국의 사실상 국정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어떤 그 국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세세하게 경찰청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일본 경시청이 말입니다. 뭐 경찰 출신의 이제 그 국회의원도 많고요. 심지어 이제 유튜브 같은 데나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 일본 방송에서 경찰을 비하하거나 경찰을 약간 좀 까내리는 형태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방송을 하게 되면 그 바로 제재가 들어오는 뭐 그런 괴담조차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일본 경찰은 상당히 일본이라는 국가 내에서 상당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또 이게 통제도 잘 안 됩니다. 게다가 개혁하는 것도 힘들고요. 일본에 이제 수많은 수사 드라마가 존재하고 그 수사 드라마의 절반 정도는 사건 해결인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 경찰이 모순된 권력, 강력한 권력, 선출받지 않은 권력인데 이렇게 모순되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이 경찰 관료들의 이런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찰이 바뀔 수 있을까? 이런 모순을 지적하는 그런 드라마가 절반 가량이 넘습니다. 뭐 일본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대충 이해를 하실 텐데요. 그런 강한 경찰의 모습을 대한민국 경찰도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련한 어떤 정황이 좀 포착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개념 정리부터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광역수사대. 광역수사대란 뭔가? 일단 좀 잠깐이라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광역수사대란 이제 두 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광역 수사를 하는 수사 조직입니다. 보통 경찰서에서 보통 사건이 일어나면 관할 구역의 경찰서가 나서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관할 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 관할이 아니면 가서 수사를 못 합니다. 그러고 하지도 않고요. 귀찮게. 왜?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른 관할 구역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쪽 관할 경찰이 와서 뭐라고 합니다. 뭐 하시냐고. 뭐 그런 건데. 이건 마치 안양시청 공무원이 서울시 일에 간섭 못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뭐 그런 건데 보통 경찰서에서는 하기 힘든 이런 이제 관할 구역을 넘나들면서 수사를 하는 조직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이제 보통 경찰서에서 하기 힘든 첩보 및 내사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고 중요한 수사로 분류되는 걸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형사과 예하 부서로 편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범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광역수사대 운영 규칙이라는 데 있는 광수대 임무를 보면 지방경찰청장이 지시한 중요한 광역사건, 광역사건이라는 뭐냐면 2개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서 발생한 동종 또는 유사사건을 말하는 거고요. 또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 수사, 그 다음에 강력, 폭력, 지능 등 수사팀별 중요 사건의 첩보 수집 및 인지 수사, 그리고 범죄권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검거 활동, 뭐 조폭 단속한다든지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네 번째, 신종수법 범죄에 대한 기획 수사, 예를 들어 뭐 새로운 보이스피싱이나 또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기획 수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죄 수사 이런 것들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할 구역이 없기 때문에 지휘는 지방경찰청장의 직접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청장이 광역사건과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의 수사를 지시하면 광역수사대가 전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청장의 직할대로 보기도 합니다. 지방청의 직할이긴 해도 광역수사대는 지역을 넘나들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최근에 이제 VIP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김명민이 광수대 팀장으로 나오죠. 지금은 전국의 모든 지방청에 다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한 2011년도만 해도 서울에만 있었는데 광수대가 매년 이제 한 개씩 생겨나가지고 2016년에 이제 제주도까지 광수대가 만들어졌고 모든 지방청에 두고 있고요. 주로 연쇄살인마, 조폭, 마약사범 등 특수사건과 그 외 사회적 관심이 큰 대형사건 등을 수사합니다. 이 범죄 스케일이기 때문에 고속 승진하기 꽤나 좋은 부서기도 합니다. 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광역수사대는 수사의 독립성과 부서 규모 때문에 지방경찰청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무실이 청 바깥에 따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독립된 기관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고요. 그 신고로 접수된 사건이 아니라 경찰 정보요원 및 범죄 조직 내부 또는 범죄자 출신의 정보원을 활용한 또는 자체 접보인지 또는 이제 수사 혹은 고소고발 사건을 맡기 때문에 자유로운 수사가 가능한 것도 특징입니다. 일반 경찰에 비해서. 그 광수대라는 건 뭐 영화에도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영화에서 배경으로 쓰기 좋죠.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수사 잘하는 수사 전문가 이런 이미지가 있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 광수대 대원들이 승진에 아주 목을 거는 겁니다. 실적과 승진. 경찰의 실적주의는 아주 계량적입니다. 그러니까 승진을 하려면 몇 점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실적주의가 있는데 이게 아주 계량적입니다. 그래서 지방청장 표창은 몇 점, 본청장 그러니까 뭐 경찰청장 표창은 몇 점, 강도 검거는 몇 점, 살인 검거는 몇 점. 그러니까 엄격한 채점표 때문에 승진을 목전에 둔 경찰관들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수대 내부의 승진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요. 그 다음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맡은 사건을 잘 해결해야 되고 피의자를 빨리 잡고 혐의를 제대로 적용하는 게 1순위고 근데 이제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따기 위해 이 광수대 수사관들이 피의자 검거 못지않게 신경 쓰는 게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언론 홍보입니다. 언론 보도가 광수대 형사들이 그토록 바라는 승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자랑하는 엄격한 성과주의 덕분에 이게 매뉴얼이 있다는 겁니다. 지상파 방송사 메인 뉴스 리포트 한 개는 몇 점, 아침 뉴스는 몇 점, 조간신문 종합면은 몇 점, 사회면은 몇 점, 다 세밀하게 점수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것은 영광스럽게도 지상파 방송사의 전형 메인 뉴스에 보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사건이 지상파 방송사 전형 메인 뉴스에 해결됐다고 보도가 되면 이 담당 형사는 어마어마한 점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승진 관련해서. 그래서 광수대 형사들은 사건을 해결하면서 영상 취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체증용, 그러니까 증거 수집용 자료라고 둘러대지만
순수하게 그런 의도라고 보기에는 너무 언론사의 입맛에 딱 맞는 영상 자료를 심지어 몰래카메라까지 동원해가지고 촬영한 뒤에 언론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범죄 현장 같은 거를요. 심지어 기자들이 편집하기 편하라고 형사들이 기초적인 수준의 영상 편집 교육을 받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편집해가지고 언론사 기자들한테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TV에 나오는 대부분의 중요 범죄 영상들은 이 광수대 형사들이 직접 구해온 CCTV거나 아니면 직접 편집한 동영상이라는 겁니다. 광수대 형사들은 분명히 헌신적이고 유능한 경찰인 건 맞습니다. 관할 싸움 하다가는 100년 가도 안 될 사건을 광수대가 나서서 해결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적과 홍보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꼴 승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광수대 형사들은 너무 연출에 능하다라고 지적한 적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형사들이 너무 언론을 의식하게 되면서 수사 일정을 무리하게 조정하거나 피의자에게 인터뷰 등을 압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부터 언론의 관심을 끌만한 사건만 맞는 경우입니다. 장기간 시간이 걸리고 집중적인 역량이 투입될 것 같은 사건은 기피하는 경향도 노골적이고요. 이 모든 문제는 광수대 형사들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게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만든 수뇌부의 책임이 사실 가장 크죠. 그리고 실적 욕심 때문에 불거지는 부작용이 또 있는데 관할 경찰서하고 이 광역수사대 사이에 범인 공로를 놓고 서로 다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공로로 해야 자기가 승진하니까 서로 다투는 겁니다. 이렇게 광역수사대는 전국을 단위로 수사할 수 있는 경찰 조직이긴 하지만 승진, 실적 이런 데 너무 목을 매다 보니까 너무 성과주의적으로 사건 해결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 라는 걸 전제로 두고 지금 뉴스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2월 4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SBS 뉴스입니다. 경찰 공안 전문 부서 신설, 검찰 기능 흡수 속도를 내다 라는 제목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는 경찰이 수사 조직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목표로 그 전에 중간 단계로 서울 마포에 확대 광역수사단을 꾸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이 이제 일단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광역수사단을 확대해가지고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지능범죄수사대부터 확대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능범죄수사대장 아래 여러 개 과가 있는데 각계는 공무원 범죄, 선거, 집회범죄, 금융 및 반부패 범죄, 생활형 범죄 등을 3개 과가 골고루 나눠서 맡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020년 상반기부터 이 직제를 완전히 개편을 해가지고 새롭게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뉘냐? 민생침해수사계, 공공범죄수사계, 금융범죄수사계, 부패범죄수사계입니다. 여기서 공공범죄수사대는 검찰 공안부가 맡는 소위 말해서 선거범죄, 그 다음에 간첩범죄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인원도 이전에 100명 정도 규모에서 50% 가까이 급격히 늘어난 160명 규모로 개편을 합니다. 흩어져 있는 기능을 각계로 집중시켜서 전문화하는 한편 확대 광수단의 근간을 미리 마련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더 규모가 커지면 국가수사본부처럼 되겠죠. 미국의 FBI처럼. 앞서 SBS에서 보도했던 광역수사단 구성안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이고요. 당시 안처럼 반부패와 금융범죄 담당 부서가 신설되고 기존의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다루던 부분은 민생범죄부서에서 집중해서 다루는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광역수사와 마약 및 조직범죄수사경은 아직 광역수사대가 지능범죄수사대와 통합하기 전인 만큼 이번에 이제 지능범죄수사대 조직 확대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강력 사건을 다루던 광수대와 이제 이런 선거범죄나 공무원범죄, 금융 관련 부패범죄를 다루던 지능범죄수사대 이거 두 개를 합해가지고 확대 광역수사단을 만들게 되고 이게 나중에 더 확대돼서 국가수사본부로 개편을 하겠다는 겁니다. 당초 광역수사대 안에 새로 포함돼 주목을 받았던 수사 부분은 반부패 수사와 금융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이 직제 개편을 통해 잃었던 기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지수대 확대 계획에서도 추가된 공공범죄 역시 검찰이 잃은 공안 기능인 것입니다. 이런 광역수사단, 확대 광역수사단 안이 알려질 때도 경찰 권한의 갑작스러운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경찰이 반부패 범죄 외에 그 간첩 등의 이제 대공 사건, 그 다음에 노동 관련 사건, 그 다음에 정치 관련 사건 등 선거나 이런 사건들까지 집중 전문화해서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이 경찰의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 견제 및 통제 장치가 얼마나 빠르고 적절하게 만들어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 경찰 규제안을 빨리 만들려고 하고는 있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보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제 등이 원활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 수사권을 갖다 대폭 줄이다 보니까 경찰의 수사권이 더 늘어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의 힘도 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방은 이제 지방자치경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정보경찰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정치정보나 이런 정보 수집하는 경찰들은 별도로 분리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왜 경찰이 집중된 공안 수사 부서를 운영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경찰 스스로 반추해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기사는 마무리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공안 수사 부서가 사실은 선거 범죄를 많이 다루는 쪽입니다. 선거 범죄하고 이제 간첩 사건. 근데 간첩 사건은 사실 예전에 경찰이 국정원의 지휘를 주로 받았었고, 선거 범죄는 사실은 경찰은 수사를 거의 안 하고 검찰이 수사를 도맡아서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정치인 관련 건이다 보니까 경찰이 괜히 이제 여기 얽혀가지고 뭐가지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제 안 했었는데, 이제 와서 하겠다는 거죠. 검찰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 핵심은 뭐냐? 이 일본 경찰처럼 대한민국 경찰도 내부에 이제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합해가지고 중앙수사기구를 독립적인 걸 만들고, 여기에서 지금 검찰이 했던 수사기능, 반부패 범죄, 그 다음에 공무원 범죄, 그 다음에 금융 관련, 증권, 주식 관련 범죄, 부동산 범죄, 그 다음에 이제 간첩 사건, 그 다음에 정치 관련 사건, 선거 관련 범죄, 이런 걸 전부 다 경찰이 집중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안부를 확대 개편해서 이걸 모두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검찰이 놓친 권력을 경찰이 다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 완전히 경찰국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고요. 그러면 얘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첫 번째 자치경찰, 그러니까 지방경찰 조직을 다 이제 뜯어내가지고 중앙의 경찰을 최소화시키고 지방경찰들을 다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면 얘들이 이제 이 10만이 전체적으로 뭉쳐가지고 한 명이 10만 명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최대 지휘하더라도 한 2만 명씩 지휘해서 쪼갤 수 있게 이렇게 쪼개는 형태의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자치경찰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승진 문제도 있고, 아마 순식간에 국가공무원인 경찰관들이 이제 지방공무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반발이 심하고, 그 다음에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된다, 또는 정보경찰을 없애든가 아니면 정보경찰을 기존의 경찰 조직에서 분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국정원 국내 정보 파트 없앤다고 해놓고 경찰청에 이제 정보경찰 기능을 확대했는데, 문제는 그걸 또 분리해버리면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국내 정보는 누가 수집하며 정보 수집은 도대체 누구한테 맡기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런 핑계를 대면서 정보경찰을 아직 냅두고 있습니다. 이게 한 3,000명 규모 되는데요. 지금 정보 수집만 전담하는 경찰들, 보통 지구대나 파출소 같은 데 가면 2층에 한두 명씩 있고요. 애들이 뭘 하냐면 그날 자기들도 이제 관할구역 쓱 돌아다니면서 얘기 듣고 사복으로 다닙니다. 그 다음에 경찰관들 이제 경찰관들 순찰하고 들어오면 무슨 새롭게 들은 얘기 없냐, 보고서 쓰면 그 보고서 갖다가 취합해가지고 이제 정보 보고 올리고, 그 다음에 사건 같은 거 들어온 거 있으면 그 사건 같은 거 취합해가지고 중앙에 이제 경찰청 정보국으로 보냅니다.
그 사건은 종류가 많죠. 예를 들면 뭐 강남에 뭐 연예인 집에 이제 싸움이 났다더라. 그래서 이제 신고 들어왔는데 뭐 누구랑 싸웠다더라. 뭐 첩이 있네 없네 이러면 아 어떤 연예인은 첩이 있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다 취합해서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먹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인데 그게 연예인 얘기일 수도 있고 공무원 얘기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바닥 정보까지 훑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 경찰을 아직까지도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찰청 정보부 관련한 기사가 하나 더 떠서 이걸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찰청 정보국 관련 건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거장판에서도 버링썬 사건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거기에 약간 업데이트된 기사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1월 19일에 나온 기사고요. 정보경찰 3,000명 폭주하는 정권에 수족되나 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처음 약속했던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나? 수사권 조정의 선제 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나?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막거래했기 때문은 아닌가? 라고 누가 얘기했냐? 1월 14일 날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가 검사직을 사직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내부망 2프로스에 남긴 글의 일부입니다. 뭐 사실 김웅 검사는 지금 세보수라는 정당에 들어가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네, 뭐 그건 뭐 그 사람 개인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정치하겠다고 들어가 버리면 그 전에 했던 행동들이 다 왜곡돼서 보여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 지금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네 줄짜리 문장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문장이라서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이처럼 정보경찰과 관련된 이슈는 그래서 김웅 부장검사는 뭐라고 마지막에 남겼냐면 정보경찰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지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경찰공화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덧붙이고 나가서 세보수에 가입을 했죠. 그래서 이걸 바가지로 먹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보경찰과 관련한 이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루어지던 초기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최근까지도 정보경찰이 광범위한 사찰 행위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고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여왔다며 정보경찰 폐지 인권 시민단체 네트워크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많고 근데 이제 이 김웅 전 부장검사의 말처럼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정보경찰 개혁 얘기는 쏙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개혁은커녕 정권의 입맛대로 정보경찰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우려도 경찰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 내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입니다. 물론 뭐 승진해서 밀려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궁시렁대는 걸 기자가 듣고 쓴 거겠죠. 아무튼 첫 번째는 뭐냐? 경찰청 정보국 핵심 요직 인선에서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정보경찰은 경찰청 정보국의 지휘를 받아 움직이는데 정보국장 아래 정보심의관이 핵심 요직입니다. 청와대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도 높은 정보인 정책정보 등을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0년 초 경찰 경무관 보직 인사에서 윤소식 서울 강남경찰서장이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이 된 것을 두고 정보경찰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윤소식 신인 심의관이 정보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본청 정보국의 핵심 요직인 정보심의관에 발탁됐기 때문입니다. 윤 심의관은 서울에 올라오기 전 대전이나 충남에서 기획이나 교통 분야 일을 주로 맡아왔었다고 합니다. 윤 심의관뿐 아니라 올 초 인사에서 유임된 진교훈 정보국장도 정보계통을 밟아온 인물이 아니라 기획조정과 수사구조 개혁 분야를 주로 거친 인물입니다. 경찰은 지난 1월 16일 총경 인사에서 경찰청 본청 정보국 1, 2, 3, 4과장도 모두 교체했습니다. 교체된 강상길 1과장은 경기 남부 양평서장, 김성준 2과장은 충북 단양서장, 김병우 3과장은 국무총리 비서실, 김원태 4과장은 서울 해화서장이 직전 보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전 지방에 이제 경찰서장 하던 사람들이 경찰청 정보국의 1, 2, 3, 4과장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본청 정보국 심의관과 1, 2, 3, 4과장이 한꺼번에 교체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이런 정보 분야의 비전문가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에 대해 경찰 안팎에서는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객관적 정보보다는 정보가 정권 입맛에 맞게끔 가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정보국에 있었던 한 전직 정보경찰은 정보 기능은 보편적 상식을 기반으로 여러 정보를 제공해 요구권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인데, 정보 업무를 하지 않는 심의관이 수장으로 있으면 이런 좋은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정권은 객관적 정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듣기 싫은 건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물론 기존 조직이 정치 편향적 댓글이나 달았던 조직이었다는 과거에 대한 반성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일종의 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교통 등 정보를 전혀 하지 않던 사람들이 수장으로 오니 정보경찰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다라고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죠. 문제는 경찰발 정보의 왜곡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검증할 만한 복수의 정보가 청와대에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앞에 말하는 이런 경찰청 정보국에 지금 1, 2, 3, 4과장하고 정보심의관이 전부 다 기존의 정보경찰 출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물갈이가 됐지 않습니까? 일반 경찰 출신으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경찰청에서 이제 기존에 그 윤총경 있잖아요. 윤총경. 청와대에 있던 윤총경. 그쪽 라인 애들. 그 다음에 조국 물 묻은 애들을 싹 다 물갈이 한 거라고 봅니다. 걔들이 이제 경찰청에 쭉 깔려가지고 청와대 정보 보고하고 있었는데, 지금 민감용 경찰청장이 얘들 다 드러내버리고 자기 사람을 앉힌 거죠. 왜냐면 이제 청와대 걔들은 날라갔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일다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직할 조직을 여기다 꽂아가지고 경찰청 정보국을 이제 휘어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86 쪽에 정보 제공하던 경찰청 정보국 쪽의 간부 애들은 지금 완전히 날라갔다, 끈떨어졌다, 이런 분위기가 약간씩은 보이고요. 그래서 거기 휘둘거리려고 이제 SBS에 그 밑에 있던 아마 수화 중에 하나가 이런 제보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여튼 뭐 요건 요까지고,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인 상황은 그거고, 여기서 짚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뭐냐, 경찰발 정보의 왜곡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비전문가가 일단은 맡은 건 사실이니까 이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교차 정보로 검증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경찰 정보 외에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 국내 파트 정보, 검찰 범죄 및 동향 정보, 기무사 정보 등이 청와대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총 4개의 권력기관으로부터 정보가 들어옵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제 각 기관에서 올라온 정보들을 크로스 체크해서 신뢰도를 검증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의 국내 파트는 사실상 없애버렸고, 그래서 이제 국정원 국내 파트는 지금 청와대에 보고를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보고하냐면 국정원장한테만 보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공식적으로. 검찰도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범죄 정보과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 검찰청에 이제 범정이라고 있거든요. 검찰청 범죄정보과라고 있는데 얘가 상당히 핵심 보직입니다. 검찰청 내에 이제 국정원 같은 조직이고요. 그 각 지방 검찰청에 있는 하부 단위의 어떤 그 범죄 정보들을, 관련 정보들을 모두 취합해가지고 이 검찰로 들어옵니다. 검사들이 직접 누구 만났다가 뭐 어떤 얘기 들으면 그거 바로 또 보고서 써 올리고 이러니까 여기도 고급 정보가 제법 모이거든요. 주로 기업 비리 같은 것도 이제 검찰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는데, 왜냐면 고소장이 들어왔다가 뭐 취하되더라도 그 고소장 내용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요거들을 이제 범정에서 다 취합했던 겁니다. 그 이 조인성이랑 정우성이 나왔던 영화, 검찰 영화 이제 더 킹이라고 보시면, 거기 이제 정우성이 나중에 무슨 서류철 가득한 어떤 그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거기서 뭐 이렇게 뭐냐면 누구한테 뭐 두들겨 맞고 뭐 이 서류가 다 돈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권력이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검찰청의 그 범죄 정보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자료실로 이제 폐지돼 버렸습니다. 분석 기능이 사라지고. 기무사 같은 경우도 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이 바뀌면서 역할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와대 측은 이제 조국이 운영하던 이제 청와대 민정실은 경찰 정보에만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 정보는 윤청경의 이제 어떤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경찰청 정보국에 앉아가지고 정보를 올려줬고요. 그 윤청경은 이제 버닝썬하고 관련이 있던 거였고, 뭐 그렇죠.
그래서 크로스 체크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의 정보를 총괄하는 사람들이 비전문가일 경우에 왜곡된 정보가 검증이나 여과 없이 국정 운영의 판단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낙마 사고가 문재인 정부 들어 잦은 이유를 여기에서 찾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찰청 정보국에서 근무했던 한 전직 정보경찰은 정보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서 한 사안에 대한 여러 관점이 있어야 서로 보충 보완이 되는데 여러 권력기관들이 가진 정보 기능에 힘을 너무 빼놓다 보니까 인사를 할 때 검증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정보경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때도 민정수석실 내에서 공직기강, 민정, 사장비서관실 등 여러 채널이 각각의 정보를 수집하고 끊임없이 경쟁을 했었다며 만약 지금 정권에서 경찰청 본청 정보국에만 의존하면 정보 수집 과정이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이 높고 정권 편향적인 인물들을 줄 세우는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정책 관련 정보마저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비해 경찰 정보를 상당히 신뢰한다는 것이 복수의 전현직 정보경찰들의 전언입니다. 정책 정보는 정부 행정부처가 발표하는 정책과 관련된 정보들입니다. 예컨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고 하면 정보경찰들은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수집하고 세부적으로 각 계층별로 다른 분위기를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등으로 분류해서 상세 반응을 다시 취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재현까지 첨부해서 완결합니다. 이렇게 완결된 정책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하면 비서실과 해당 수석실, 부처가 확인하고 다시 보완책을 만들어 청와대에 올리는 형식으로 국정운영을 돕습니다. 다른 예로 이제 복지 사각지대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식의 정책 정보도 제공될 수 있는 겁니다. 일선수에서 올린 정책 정보를 본청 정보국이 괜찮다고 판단하면 정보국은 전국에 다른 사례는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 이제 특정해서 요구하는 정보 표시를 해서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 지방경찰청에 배포합니다. 이런 관련한 정보 있으면 다 보내라 다시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보고 기한이 함께 적혀 있고요. 지방청과 일선서는 상세 반응과 예상되는 문제점, 정책 제언들과 전문가 반응을 포함한 완결 정보를 다시 경찰청 정보국에 보고합니다. 크로스체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찰 정보가 정책에도 반영될 때 정보경찰은 그야말로 국정 전반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정보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한번 다 정리해서 보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청 정보국의 정보심의관이 하는 역할인데 이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곧 청와대로 바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스체크가 필요한데 다른 조직과의 지금 경찰 빼곤 다른 조직은 다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는 겁니다. 경찰청 정보국에는 국장과 정보심의관 아래 1, 2, 3, 4과가 있습니다. 1과는 서무, 예산 등 다른 과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2과는 정책정보 생산, 인물 세평 수집과 동향 첩보 수집 등의 기능을 하며 3과는 집회, 시위 등 상황 정보를 담당하고 4과는 외근 정보관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이제 돌아다니는 정보관들, 정보 수집하는 사람들 소속되어 있고 예전엔 2, 3, 4과에 각각 분실이 있었지만 최근 정보경찰 개혁을 통해서 외근직 정보관들의 근무처는 분실이 아니라 4과로 통합됐습니다. 총 3,000명 안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국의 정보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청 정보국이 수집하는 정보는 크게 정책정보, 집회 시위 관련한 상황정보, 범죄정보로 분류됩니다. 이 중 범죄정보 관련 부서로는 경찰청 수사국에 범죄정보과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정보국에서도 일부 범죄정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 경찰청 정보국은 정책정보 이외에 떠도는 풍문들이나 국회에 출입하며 얻는 정보도 수집했었습니다. 경찰청 정보국이 수집하는 정보들 중에는 때맞춰 나가야 하는 수사 정보들도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취합하는 명절 민심 종합 보고서가 대표적입니다. 매년 4월 16일을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 인터뷰가 담긴 세월호 6주기 관련 사회 안전망 점검 보고서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2의 세월호가 터지지는 않을지 안전사고 위험을 점검하는 내용의 정책 정보도 수집될 수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윤창호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해자 책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등의 시행을 앞두고 안전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자체들이 형식적으로 예산 낭비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의 정책 점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때론 정책 정보보다 더 민감한 정보들도 있습니다. 동향 정보에 포함되는 인물 세평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고도의 보안 속에 수집 보고되기 때문에 동향 정보의 대상자는 아주 가까운 주변 인물로만 특정됩니다. 해당 인물을 알만한 사람들에게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고위공직자의 인사를 앞둔 때에는 세평 수집을 통해 청와대의 판단을 돕는 것도 정보경찰의 주요 기능입니다.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검사,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에 대해서는 인사수석실이나 민정수석실이 세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 대상 후보에게 인성 문제가 있거나 성 관련 비위, 금전 관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복무 기록만으로는 이런 점들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경찰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보경찰은 고위공직자 임명을 앞두고 주로 어떤 내용을 수집하는가? 정권을 막론하고 가장 먼저 보는 사항은 해당 인물의 공직관이라고 합니다.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 해당 공직자가 동의 순응하는지가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보는 항목이라는 설명입니다. 술버릇이 나쁘다, 이상관계가 복잡하다 등의 신상 정보는 정황 정보로 포함될 수 있지만 공직관에 비하면 훨씬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소위 충성심을 먼저 본다는 거죠. 정보관들이 수집하는 정보 중 최고 등급의 정보로 분류되는 것은 특보입니다. 최고 점수인 20점으로 인사고과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인사고과 또 나왔네요. 구청장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혹은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경우가 이 특보에 해당됩니다. 정책 정보와 관련된 특정인의 재원을 특보로 올렸는데 본청에서 다시 중요 정보로 이 정보들을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도 특보로 분류됩니다. 정보관들이 수집한 정보들은 중요도에 따라 20점, 15점, 10점, 5점, 0점으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정보경찰들이 논란의 단골 소재가 된 이유는 그들의 임무 자체가 합법과 탈법 사이를 오가기 때문입니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이 크게 논란이 된 것은 2011년, 12년 사이에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참여연대 등 많은 시민단체들은 경찰은 민간인 사찰을 중단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간 정보경찰과 관련한 문제가 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희화 정보경찰들이 선거에 개입했던 사례입니다. 강 전 청장은 당시 20대 총선 때 경찰 정보관들을 시켜서 친박계 후보들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정보들을 수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죠. 강신명 청장도 그런 짓을 했습니다. 경찰 공무원들이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이지만 공직자 인사 대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인지 아닌지 경계가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직자 후보라고 해서 공직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과 관계 속에서 사는데 일반인들을 접촉하지 않고서는 후보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서울 일선서의 정보경찰은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인사권을 쥔 최고 결정권자 입장에서는 기업들 정보도 필요한데 그러면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고하는 건 민간인 사찰인가 아닌가? 기업 총수는 단순한 민간인인가 공적인 사람인가?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건 문제겠지만 이 사람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생기는데 이게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정보관들이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언론 보도를 통해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 민간인 사찰 등의 논란이 부각되자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노동학원 등의 상시 출입하는 정보관들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나 학원에 대학이나 이런 데 상시 출입하는 정보관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결과 경찰 정보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뛰어난 역량을 지닌 정보관들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현직 정보경찰들에 따르면 경찰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정보, 즉 외근 정보관들이 주요 인사들과 면대면 접촉을 통해 확보하는 정보들이라고 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 객관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관의 균형감을 비롯한 정보 역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보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고 다른 분야의 인물들이 정보 업무를 맡으면서
외근직들의 정보 수집 역량도 크게 약화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청 정보국 출신의 한 전직 정보경찰은 문서 잘 쓰고 수집된 정보를 잘 조합하는 건 새로 오는 사람들이라도 가르치면 되는데 일선 정보관들의 역량을 기르는 건 훨씬 어렵다며 정보 요구권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야 하는데 젊고 경험 없는 정보관들이 많아지면서 균형감 잃은 정보 보호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젊고 경험 없는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정보 같지 않은 정보를 자꾸 청와대로 올려보내니까 청와대에 이렇게 판단착오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현재 정보경찰의 정책정보 수집 기능을 아예 없애버리고 각 행정부처로 정책정보 수집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의 경우 정책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각 부처가 축소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예상 문제점으로 거론됩니다. 정책정보 기능을 제대로 옮기려면 각 행정부처로 옮기기보다는 차라리 국무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해남의 정보도 파악해야 되고 목포의 정보도 파악하려면 결국 정보를 수집하는 손발이 없기 때문에 정책 정보 수집은 경찰이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이 청와대의 비서관들이나 소위 말해서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또 경찰개혁을 주도하는 386 대부분들이 이 국정원이나 기무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검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주로 수사에서 집어넣었던 게 과거 안기부 국정원이었고 그 다음에 군대라 가면 두르게 했던 게 기무사였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직접 재판에 넘겨서 처벌했던 게 검찰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힘을 다 빼버리자. 그리고 경찰에 몰빵하자 라고 한 거죠. 경찰은 월급쟁이니까 예를 들면 기무사 요원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은 함부로 옷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데로 전출하거나 하면 되지 사표 써라 마라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야 너 옷 벗길 거야 이런 식으로 위협도 할 수 없습니다. 민간인이 군인에 대해서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으로 싸고 돌면 밖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국정원은 뭐 다른 해외 파트로 보내버리면 그만이니까 청와대에서 이 사람 징계하라고 해도 이름도 본명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누굴 징계해야 되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그냥 쌩 까버립니다. 대충 안 보이는데 가 있어라 몇 년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보내죠 그냥.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 틀리면 옷 벗고 변호사 하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대들거든요. 근데 경찰은 다릅니다. 옷 벗고 나가면 할 게 없어요 일이. 원수는 많지 밖에. 그러니까 우리말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경찰에 몰빵을 해준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경찰청 정보조직이 국정원이나 뭐 기무사는 모르겠고 검찰이나 국정원만큼 똑똑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은 나름대로 검증된 엘리트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검찰청 수사관들만 해도 사실 7급 이상들입니다. 전부 다 7급 공무원 이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순경이나 뭐 경장으로 시작되는 경찰들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게다가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졸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정보 분석하는 파트는 대부분 석사 이상 박사들입니다. 대부분 박사들이거든요. 근데 경찰청은 최근에 사람 뽑는 거 보면 가장 높은 학력을 뽑아도 석사를 뽑습니다. 돈을 조금밖에 못 주고요. 석사 뽑아가지고 달아주는 계급이 이파리 4개인가 3개인가 달아줍니다. 그걸 근무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분석이 될 리가 없죠. 퀄리티 있는 정보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요. 그 박봉을 받고 누가 지원합니까? 차라리 국정원 가지. 근데 그런 조직을 가지고 지금 청와대를 보조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하는 정책 기능이 저 모양인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못한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는 적어도 4개의 어떤 그 정보 조직에서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이 4개의 기둥에서 모든 정보가 청와대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걸 갖다 분류해가지고 나름대로 정책에 활용을 했는데 지금 청와대는 경찰에서만 정보를 받고 있는 겁니다. 띠케바의 고졸 아니면 대졸 애들이 분석한 걸 갖고 와서 그걸 정보랍시고 들고 이럴까요 저럴까요 하고 앉았는데 제대로 분석이 된 정보가 올라올 리가 없죠. 세세한 걸 잘 받아가지고 얘기 듣고 많은 전문가들 만나서 인적 네트워크로 말 듣고 그걸 받아 써가지고 올리면 뭐합니까? 분석할 대가리가 없는데 뭐가 중요한지 구분을 못하는데
그리고 때로는 청와대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 깔아뭉개야 되거든요. 깔아뭉개는 방법은 많습니다. 뭐 이래 돌리고 저래 돌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째야 됩니다. 뭐 애매하게 쓰고 이쪽 사례도 좀 더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2, 3주 계속 돌릴 수 있어요. 그렇게 돌려야 되는데 경찰애들은 안 돌립니다. 그렇게 그냥 필요한 대로 언제까지 달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면 바로 올려 보내주거든요. 그런 것은 사단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보기엔 코로나 바이러스도 비슷한 정보 바탕으로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중국 애들을 막아라 는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니까. 청와대가 뭐라고 그 안에 뭐 전화기 몇 대 있고 사람 몇 명 있고 팩스 몇 대 있는 게 다인데 청와대라고 뭐 하늘에서 정보가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행정관들 대부분 다 국회의원 보장하던 것들이에요. 대가리 는 거 없습니다. 멍청해요. 국회의원 보장하는 데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보장하는 뭐 그래 뭐 똑똑해가지고 일 잘하는 줄 아십니까? 자료 좀 갖고 와달라고 이렇게 국회의원 도장 찍어가지고 해당 그 산하기관에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 보내요. 건설교통부에 어떤 과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 이거 주라라고 보내면 그쪽에서는 일단 그런 자료는 대회비라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뻗대 봅니다. 그러면 이쪽 국회의원 사무실에 보좌관이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내가 우리 의원님 직인 찍어가지고 요거 공문을 보낼 거야. 정식으로. 지금은 내 전화로 요구하는데 내가 정식으로 우리 국회의원님 직인 찍어서 보낼 거니까 니네도 왜 그 자료를 나한테 못 주는지 우리 의원님한테 못 주는지에 대해서 니네 부처 건설교통부 장관 직인 찍어가지고 답장 공문 보내라. 알았지? 이렇게 이 보좌관이 그쪽에 5급 사무관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사무관은 그 위에 서기관, 부의사관, 차관, 그 다음에 장관한테까지 일일이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왜 이 서류를 저쪽에 주면 안 되는지. 그러면 장관이나 차관이 야 이런 것까지 내가 지금 알아서 해야 되냐? 네 선에서 조용히 처리 못해? 야, 대충 해서 보내줘. 조용히 덮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무관은 결국에는 자료도 보내주고 욕은 욕대로 먹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보좌관이 그 사무관한테 야 대비 자료라도 우리가 좀 봐야 되니까 보내줘라고 하면 그냥 그러면 저희가 드린 거 아닌 걸로 해서 조용히 보십시오라고 해서 보내줍니다. 대부분 일은 그렇게 진행돼요. 그렇게 어디서서 자료 받아내는 그래서 그렇게 자료 받아내가지고 조금 가공해가지고 어느 터트립니다. 이렇게 아는 기자 불러서 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도가 되는 겁니다. 아무개 국회의원 이름 달고 심지어 그 국회의원은 그 자료가 뭔지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게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거 많이 하던 보좌관 애들이 청와대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드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이? 이런 꼼수만 쓰는 애들이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들이 분석은 안 되죠. 꼼수는 가능해도. 근데 세상 일은 꼼수만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경우고요. 검찰 수사를 당하고 있다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든지 그 다음에 선거가 70일 앞인데 지지율은 계속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전략이 필요하고 분석이 필요합니다. 제갈량이나 사마이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저런 꼼수만 쓰던 이각각사 같은 애들은 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폭망할 것이다. 자한당도 사실은 크게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 혐오가 극에 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거나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민주당은 싫다. 그렇다고 자한당도 싫다. 제3의 세력에 막 몰표 던지든지 뭐 또는 그래도 민주당을 징계했나 그러면 자한당에 표 던지든지 이러겠죠. 어차피 자한당에 표 많이 찍어준다고 해서 대통령자리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민주당은 폭망할 겁니다. 양정철은 사표 내고 다시 외국으로 떠날 테고 이호철은 곱빼기도 못 비칠 테고 대다수의 친문들은 주지 않겠죠. 뭐 고민정도 이제 더 이상 뭐 직장 구하러 다녀야 될 테고 아마 추미애 씨도 관둘 수도 있겠죠. 그렇게 검찰 수사에 저항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면 조국도 잘릴 테고 4월 달에 그게 제 눈에 보이는 미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